영화 이제 보셨으니 다들 이제 영화 굉장히 좀 담백하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져셨을 텐데,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좀 이렇게 시작 부분에서 조금 놀라기는 했었거든요. 굉장히 좀 뭔가 일상적인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이제 카페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데, 어떤 요즘도 뭐 저런 카페에서 이렇게 소개팅을 하거나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좀 이렇게 생각도 못했던 어떤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고, 그래서 영화가 보면 이제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근데 또 비현실적인 어떤 비일상적인 그런 것들이 겹쳐지는 좀 독특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연출은 관객분들이 어떻게 좀 전달이 됐으면 싶은 의도로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또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에서 저는 이제 그 전에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를 했을 때, 그거는 어느 부분은 좀 현실적인 멜로 영화 같지만 또 그 안에 보면 저는 좀 어떤 좀 충의가 있길 바랬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도시의 흐름 안에서 어떤 골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는 느낌은 또 그 달리하는 속도감이 있잖아요. 외부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고, 뭔가 약간 분명 일상적인 공간이지만 좀 어떤 비일상적인 어떤 틈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가 어떤 그 료헤이라는 소설가와 배우로 삶을 사는 은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하루에 잠깐 만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냥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좀 재미난 생각을 해보면 그 소설가가 쓴 등장인물이 꼭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을 들면 이제 그 취미로 해서 관객들이 또 생각들이 좀 확장해 나가는 면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했고, 제가 그런 경기에 대한 것들은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아니면 그 넷플릭스에서 소개했던 밤을 걷다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들을 해왔었는데, 좀 그런 고민들이 또 연결이 돼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가 나왔고, 이 영화에는 그런 어떤 비일상적인 어떤 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많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영화에 보면 공중전화 부스도 저는 되게 중요한 로케이션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이 용도가 없어졌지만 그야말로 이제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공중전화 부스는 쓰레기만 있고 사람들이 잘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고, 뭔가 그런 어떤 그 공간 안에 어떤 무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영화에서 좀 중요하게 쓰이겠구나. 처음에 카페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나면서 많이 봤던 공간이고, 그 지하 보도 사이에 있는, 그리고 그 영화 안에 나와 있는 묘사랑 거의 비슷해요. 안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쉬고 있고, 바깥으로는 번잡하게 사람들이 지나고 있고, 오래된 공간이고, 저는 그 공간에 갔을 때 또 굉장히 편하고 되게 좋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서. 그래서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도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좀 빛과 어둠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좀 어둠을 좀 잘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 두 가지 사이를 오고 가는 어떤 순간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어떤 경계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를 좀 영화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화에 대한 무드를 만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영화에서 이제 우리는 그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마다 이제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이 인물들을 연기한 배우들이 이제 전작들에서 같이 작업을 하신 배우들도 계시고 한데 배우 캐스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이제 그 핵심 주인공이 여러 명이 다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어떤 창석이라는 인물이 여러 인물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내면이 변화하는 이야기니까 창석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대화 장면을 찍으면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도 그 대화를 좀 잘 대화씬을 좀 재밌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 보면 저는 누가 공격을 하고 누가 방어를 하지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해요. 그렇게 이제 그 내용들을 생각을 하고 테이블에서는 임수정 배우가 맡은 해경 역할이 침범에 들어오는 역이고 공격을 하는 역이고 그러면 이제 연순 배우가 방어를 하는 어떤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방어의 연기가 되게 섬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표정들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게 재밌는 어떤 표현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작게 작은 단위들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잘 채워놓고 그게 저는 되게 세련된 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다양한 개성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리액션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잘해줄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서 제가 믿는 게 있었고 또 실제로 연우진 배우가 성격 자체가 되게 편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우리가 짧은 회차에서 영화를 집중해서 찍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런 좀 편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배우 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테이블 때 어떤 관계와 그 사람한테 어떤 관찰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들이 이 창석이랑도 잘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제안했고 좀 뭐 쉽지 않은 되게 어려운 역이었어요. 하다 보면 많은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 역할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잘 해줬다고 생각하고 너무 고마운 일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배우들은 저는 뭐 캐스팅에서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비교적 빨리 어떤 이미지들을 찾은 배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김상호 배우는 제가 쓰면서 그냥 김상호 선배님 같은 분이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느낌은 그냥 얼핏 떠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쓸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참 그 인연이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게 결국은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그거를 또 흔쾌히 해주시고 또 좋은 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운이 있구나 우리 영화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지은 배우가 맡은 미영 역도 제가 시나리오가 나올 때 시나리오 쓸 때 그 이지은 배우를 떠올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뉘앙스의 배우와 가장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제가 이제 페르소나의 밤을 걷다라는 영화를 하면서 그거랑 아무도 없는 곳이 또 시나리오를 쓴 시기가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비슷한 무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영 역과 또 밤을 걷다의 지은 역은 또 조금 비슷한 어떤 느낌의 것들을 제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게 있어서 그래서 작은 영화지만 제안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지은 배우는 되게 요즘 되게 훌륭한 연기자이기도 하지만 멋있는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 의미가 있겠구나 하고 의미를 함께 해줬죠. 굉장히 즐거운 작업을 했고 기억이 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연우진 배우랑 이지은 배우가 처음 리딩하던 게 기억이 나요. 리딩을 하는데 저는 그때 영화 하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둘이 편하게 그냥 대본을 읽고 있는데 이게 좋구나 이대로 찍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그 유진 역할을 맡은 윤혜리 배우와 주은 역할을 맡은 이주영 배우는 그냥 막 한 가지 고민하면서 캐스팅을 찾은 이거를 어떤 배우가 해야
더 매력이 있을 수 있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진 역할은 윤혜 배우는 제가 독립 영화에서 많이 봤었고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발성과 연기적인 특징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이 연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사람이 단단하고 시니컬한 느낌도 있으면서 뒤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상처나 상실감들이 또 잘 드러나는 연기도 되게 매력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주영 배우는 또 이주영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캐릭터가 또 바텐더인데, 거기에서 이 바텐더는 뭔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바텐더를 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좀 천진난만하고 그런 좀 그런 아이 같은 성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또 이 사람 자체도 어떤 상실을 잘 견뎌내는 부분이 있고 또 시를 쓴다고 하고 근데 이 노선 자체가 또 어떤 연기자에 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애매하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이 해야 매력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그 이주영 배우가 가지고 있는 개성으로 하면 되게 매력있고 사랑스럽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주영 그 배우님이 이제 극중의 바텐더 연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그 배우분이 술을 전혀 안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전혀 안 마시는데 바텐더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일도 뭔가 안 마시고 그 정도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술을 손님에게 보내는 아니면 자기가 본인도 먹고 하는 게 이제 바텐더의 직업인데 술을 전혀 안 하는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를 마시는 잔 안에는 흑기수가 담겨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건 좀 우리가 같이 좀 다녔어요. 여러 바들을 다니면서 그런 좀 크고 바쁜 바들 가면 바텐더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해요.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굉장히 일에 열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멋있거든요. 서로의 또 스타일들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앞에 노날코 칵테일을 시켜서 항상 마시면서 보고 또 이제 좀 친분이 생긴 바텐더분한테 이제 매일 가가지고 그 스킬들을 배우고 근데 또 그게 이제 또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과 나름 되게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영화가 어쨌든 저번 회차에서 또 배우들이 이제 그 창석을 한 연예인 배우 외에는 짧은 회차를 해서 영화에 나오죠. 이주영 배우도 2회차만 나오지만 그걸 위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매일 가가지고 그 기술을 배웠으니까.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감독님이 의도를 하신 건지 이제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창석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이제 다양한 장소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전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셨는데 어떤 테이블이라든가 밤을 걷다라든가 그런 인물들을 어딘가에서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다른 영화를 볼 때 어떤 한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님의 어떤 전작에 나왔던 인물들이 그냥 길거리나 이런 데서 뭔가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단순히 이제 뭐 같은 배우가 나와서 그런 거는 아닌데 어떻게 뭔가 좀 의도를 하신 건지 좀 그렇게 느끼신 분 계신가요? 골목을 걷다 보면 연예진 배우가 할까? 아니, 제가 다니면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밤을 걷다의 인물들, 밤에 이제 길을 뭐 창석이라는 인물이 뭐 골목길을 걷고 또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할 때 또 테이블에 나왔던 인물들을 그 공간에 또 같이 놓여 있다거나 그런 식의 뭔가 좀 다른 영화에 나왔던 인물들이지만 뭔가 겹쳐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공간 때문 아닐까. 제가 이제 영화 만드는 공간들이 대부분 이제 겹쳐져서 그 최악의 하루도 테이블도 넷플릭스의 밤을 걷다죠. 또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옛날에 이문동에 산 여기 영화에 보면 이문동 토끼 얘기 있잖아요. 네. 토끼 얘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문동에 제가 오래 산 적이 있었는데 동생의 학교가 근처라가지고 네, 거기서 같이 자취하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동네에서 다 영화를 찍었어요. 네, 거기 건널목에서 영화를 찍기도 하고 그 외대 학보사에 가서 폴라로이드 작품법에 대한 영화를 찍기도 하고 그랬고 또 이제 제가 지금 거주하는 동네에 와서는 저희 동네에서 영화를 많이 찍고 있어요. 네, 그 조제랑 다리 지는 밤이라는 영화만 좀 멀리서 찍고 나머지는 거의 제가 출퇴근을 걸어서 하는 촬영을 할 때 네, 촬영 끝나면 걸어서 집에 올 수 있는 네. 그래서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작은 영화들을 많이 해왔고 그 영화들은 대부분 길 위에서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세팅된 공간을 주지 않으니까 예, 제가 잘 아는 공간에 가서 그 공간의 꼭 특징을 남기는 것에 어느 순간든 재미와 의미들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그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또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 좀 비일상적인 틈을 찾아서 예, 그 공간들마다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에게 어떤 익숙한 공간의 모습이 있는데 그 공간이 새벽 4시에 가면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간이 어떻게 해야 좀 달리 보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영화를 찍기 때문에 결국 그런 공간에 또 전혀 다른 톤이긴 하지만 실제로 뭐 이 아무도 없는 곳에 나온 똑같은 공간이 최악의 하루에도 나와요. 예, 예. 서로 다른 배우가 지나는데 그런 느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간의 특징 때문에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영화 보면서 이제 여기 나왔던 공간들 이제 뭐 걸어다니거나 이렇게 그런 이제 경희궁의 어떤 길의 어떤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저도 이렇게 자주 다녔던 길이거든요. 자주 했던 길에서 아까 감독님하고 잠깐 이제 뭐 얘기를 했었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이제 어떤 특별했던 이유가 평소에 다니던 어떤 그런 길이나 어떤 그런 장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나쳤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무관심했었거든요. 무관심했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이 그 길에서 어떤 장소에서 카페나 이런 곳에서 앉아있는 사람이나 뭐 지나쳤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저마다 각자의 어떤 사연,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좀 뭔가 무심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이 영화가 이제 좀 다른 영화를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이제 아까 이제 토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토끼 얘기할 때 연두진 배우 연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이렇게 자기 얘기처럼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은 영화지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거 너무 편집할 때도 되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맛있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앞에 이제 그 호텔을 찾은 노숙자와 별보 이야기가 있고 호텔 이제 토끼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토끼 이야기는 이제 직접 또 하셨던 얘기라고 이제 들었는데 그 두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는 이제 영화 창작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창석이라는 인물은 처음에 어쨌든 자기가 겪은 걸로 아마도 자기가 겪은 사실로 소설을 쓰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내면의 변화가 와서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진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담는다고 볼 수도 있고 저는 또 뭐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창석이 이게 열심히 듣다가 두 번 열심히 말하잖아요. 네, 한 번이 처음에 자기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뒤에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말할 때, 그래서
그 포인트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떤 것, 창작을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배치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자, 그럼 그 유저분들이 이제 남기신 질문을 이제 다시 뽑아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슷한 질문을 이제 하신 분이 계신데, 팽아님하고 애 늙은이 네, 두 분이 이제 담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담배 장면이 이제 유독 많이 나오는데, 담배가 이제 어떤 의미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실 때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으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좀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영 에피소드 다음에 제목이 나온 것도 궁금하다고 네,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담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담배가 물론 어떻게 보면 담배가 주인공이 아니냐. 그러니까 엄마가 너 네 아버지는 담배 피다 빨리 죽는다고 그랬는데 금연도 못하고 계속 담배를 피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것들을 같이 이렇게 좀 엮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고 은유가 되는 그런 도구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저는 담배라는 게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기에 되게 좋은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거는 창작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창작이라는 거는 창작을 하는 거, 좋은 창작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에서 저도 창작을 할 때마다 이제 고민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창작은 창작자가 뭔가 자기가 경험한 것들로만 해가지고 그대로 풀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윤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스스로에게. 근데 결국은 여러 가지 창작을 하기 위해서 창작자가 어떤 시선이 생기고 이 창섭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고통과 상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상실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안에서의 어떤 기준이 섰을 때 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하지만은 그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에는 그 창작자가 그 사람이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듯이 뭔가 다양한 경험들이 많은 거짓말들이랑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도 실은 아까 토끼 얘기도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희 경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영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거짓말이 됐죠. 근데 담배도 제가 실제로 굉장히 친한 인도네시아 친구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감독인데 옛날에 외국 영화제에서 만났었는데 어쩌다 이제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겨울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저희 집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옷을 입고 추워하면서 담배를 항상 폈어요. 친구가 이제 그 담배가 항상 그 특유의 냄새가 있고 한번 뺏어서 펴보면은 초콜릿 맛이 좀 나고 그리고 타닥타닥하는 소리가 나고 이제 그것들이 항상 기억에 나고 이제 그 친구는 인도네시아로 다시 가버렸는데 이제 먼 후에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영화제를 해가지고 저를 초대를 해줘서 한번 다시 가서 이제 만났는데 온 나라에 그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기억했던.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 영화 안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저의 추억이 좀 다른 방식으로 변형이 되면서 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화 안에서 좀 다른 텐션을 주는 그런 얘기들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좀 재밌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감독님이 어떤 그런 재밌는 경험이 이 영화의 어떤 편집자가 겪었던 인도네시아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변형해.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때로는 슬픈 경험이 영화 안에서는 그냥 사소한 농담으로 쓰일 때도 있고 저한테는 되게 기뻤던 경험이 영화에서 가장 슬픈 순간에 쓰이는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타이거 퍼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은유적인 느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양한 인물과 파트로 나누면서 그려지는 장소와 분위기, 그리고 시간과 인물이 가지는 개성적인 포인트와 느낌은 어떻게 구상하고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네, 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지금 층위가 있으면 결국은 그 결들로 해서 영화가 끝나고도 관객들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의 제목을 정할 때도 이 영화의 제목이 뭔지가 바로 느껴지진 않지만 그 영화의 제목과 영화를 내가 본 영화를 좀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 또 좀 이야기들을 계속 좀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좀 좀 층위가 있는 그 약간의 동전의 양면같이, 그래서 되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완전 반대되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빛이 완전히 소멸하는 어떤 순간에 집중을 하다면 빛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잘 조직을 해놓으면 뭔가 좀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좀 다른 입체적인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창작을 하면서 좀 집중하는 면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빛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필름 아레스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더 테이블에서는 밝은 조명의 카페 내에서 영화가 은근히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운 배경의 장면들이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프레임 내 요소들을 거의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어두운 장면들이 많은데 영화를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렇게 촬영하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하고도 영화에 대한 의논을 할 때 이 영화는 우리가 그림자 안에서 벌어지는 일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이제 영화를 만들 때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아요. 제가 극장용 영화를 만들 수도 있지만 유튜브로도 영화를 만들 수 있고 넷플릭스도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연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시 공간에 트는 영화를 뭐 지금도 개인적으로 준비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싶은데 하지만 이 영화는 온전히 지금 극장에서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화라는 언어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영화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계산된 것 중에 좀 어둠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에서 좀 집중하는 면도 있었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장 대표님 씬 같은 경우도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그 장면을 보면 제가 느끼는 바람은 그게 이제 좀 빛이 소멸하고 또 어둠만 이렇게 장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어쨌든 제가 대중영화를 할 때는 쉽게 시도할 수 없는 건데 이런 시도를 여기서 이제 해볼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좀 중요한 시도였고 그 어둠도 편안할 수 있구나. 관객들이 이렇게 좀 잠겨오는 어둠에서 좀 다른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영화가 글이 텍스트가 아닌 영화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고민하면서 장면을 설계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빛과 어떤 어둠, 보통 이걸 또 삶과 어떤 죽음으로 또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세티님이 이제 질문 하나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이번 영화는 인물 각각 죽음과 연관된 사연이 시간의 축에 연결되듯이 표현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연들을 듣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소설가라는 예술가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예술가는 죽음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처럼도 보이는데요. 예술가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때가 좋고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먼저 그 양면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죽음을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삶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또 죽음에 대한 거와 저는 그 창작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그 취미를 가지고도 뭔가를 해보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엔딩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두 가지 어떤 분위기들이 다 드러나길 바랬거든요. 그런 죽음의 무거움과 또 창작이 주는 어떤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양쪽으로 좀 드러나지기를 바랬는데 좀 그런 식으로 좀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베란다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질문을 두 가지 남으신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감독님이 루소 한델의 소설을 좋아한다고도 하셨고 최악의 하루 때부터 메타픽션을 주된 테마로 많이 다루고 계신데 메타픽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관객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형식으로 풀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맞아요. 제가 루스 한델 전 좋아하는 거는 어서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소설들을 이제 그런 뭐 제가 창작 자체를 좀 뭔가 그 영화 저는 이제 영화를 하는 사람이 영화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이제 뭔가 거의 이야기를 끌어오는 곳에서는 좀 다른 장르에서 자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범죄 소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요 전에 하는 영화들도 좀 어쨌든 인간의 심리 그리고 인간을 좀 잘 관찰하고 인간의 감정들을 잘 관찰하는 게 통속도 그래서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범죄 소설들도 되게 재밌고 뭐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최악의 하루도 범죄 소설을 좋아하는 저의 취향이 좀 뭐 들어간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 창작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그게 주제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되게 큰 즐거움을 느끼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창작자고 창작자로서의 사는 삶이 때로는 계속 뭔가를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제 안에 어떤 강박이 있고 계속 뭔가를 부시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길을 고집하면서 가는데 거기에서 드는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고민들이 크다 보니까 그것들을 결국은 영화 안에 담아보는 것 같아요. 이건 저도 궁금한 거였는데 물어보려고 이제 했던 건데 N차 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 있네. 남겨진 질문인데요. 영화의 배경이 감독님이 아침마다 글을 쓰시러 가시는 광화문 언저리인 것 같습니다. 영화의 배경인 광화문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 창석은 김종관 감독님을 모델로 탄생한 인물인가요? 혹시 광화문 어디 스타벅스에서 저를 보셨나요? 제가 동네 스타벅스 요새는 못 가지만 이제 스타벅스가 가장 빨리 시작하는 카페니까 제가 의외로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침에 글이 많이 써져서 이제 오전에 우리 카페 가서 많은 글을 쓰긴 했는데 그게 이제 질문의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창작자니까 좀 어떤 좋은 창작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 한 거고 그런 창석이라는 사람이 나야라는 생각을 내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창작에 대한 고민을 같이 그것들을 투영시킨 거니까 그리고 어떤 또 연출자가 만들면 자기들은 꼭 저도 이제 창석은 제가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지만 다 보면은 잘 보면 영화랑 영화 만든 사람이 닮아있잖아요. 저는 저한테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다른 감독들 보면 다 느끼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도 그럴 텐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제 제가 뭐 얘기를 들어보면 연호진 배우가 어쨌든 뭐 연기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이게 또 어려운 역할이니까 뭐를 잡아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많은 인물분 중에 어쨌든 저도 이게 창작자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뭐 고민을 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닮아 보이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냥 이 이야기에서 이 창작자로 다루고 싶은 얘기는, 이 창작자가 뭐 사람은 다 보통과 상실이 있는데 제가 겪은 거랑 어떤 부분은 같고 어떤 부분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뭐 좋은 창작자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니까 그 고민을 이 이야기 안에, 창석의 삶 안에 한번 녹여본 것 같습니다. 그 바에서 이제 위스키를 마시는 또 감독님 원래 위스키를 좋아하시니까 네네 뭐 그런 것도 잘 있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기호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좋아하다 보면 그 좋아한 것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보면 그 이종 배우가 한 잔 있잖아요. 잔 보면은 밑에가 깨져 있는 잔인데, 그 잔도 제가 그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거기 바텐더가 마시던 잔이에요. 거기도 남자 바텐더였는데 그분은 좀 스타일이 되게 조그만 막 그런 바였어요. 몇 살 안 들어가고 좀 시끄럽고. 근데 거기에 그 바텐더분은 손님보다 좀 자기가 술을 많이 마시는 스타일의 그런 분이었어요. 좀 취해 있고, 그리고 그 잔에다가 하는 게 저는 되게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좀 취해가지고 세상에서 이 잔이 나는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너를 처음 본다. 너한테 이 잔을 줄게. 그래서 저한테 잔을 줬는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너무 즐거운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그 사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왔어요. 그때는 그 순간에는 받아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 그 잔을 얻었고, 그 잔이 그 주은이라는 제가 캐릭터를 썼을 때 그 주은과 어딘가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모티브가 돼서 그게 되게 중요한 소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 일부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되지만은 이야기 안에 이제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제가 술을 좋아하는 기호가, 그래서 내가 너무 술을 좋아해서 술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라기보다는 거기에 결부된 기억들이 이제 은근히 따라오다 보니까 결국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제에서 위스키를 병을 먹은 것도 감독님 취향이 뭐 보면 그 조제 집 보면 내 주변 잘 아는 사람들은 되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뭐 살 때 뭐 어릴 때 뭐 모아놨던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도구들을 많이 좋아하고 저의 좀 그런 취향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제 창석 얘기가 나와서 그 영국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창석은 어떤 이유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인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모습도 마지막에 자신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인상 깊었지만 창석의 속마음이 더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어떤 감정들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창작자들이 뭔가를 어떤 이야기를 쓰는 거, 왜 쓸까에 대한 거는 저마다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창석은 어떤 자기 어떤 큰 상실감이 있는 사람이고,
창작자로서 그것들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알고 싶어서 뭔가를 계속 쓰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결국은 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때문에 예민해지는 어떤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어떤 뭔가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그런 창작이라는 걸 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창작이란 뭘까에 대한 여러 가지 답 중에 제가 생각하는 뭔가 하나를 얘기해 본 것 같아요. 네. 그 요래님이 남기신 질문인데요. 영화 속에서 창석과 유진이 새가 죽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새의 죽음이 따로 의미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도 여기에는 어쨌든 죽음에 대한 것들도 되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에도 좀 되게 또 이렇게 말로 또 직접적으로 하면은 그렇죠. 저는 어쨌든 그 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하지 말을 잘 할 수 있죠. 그리고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게 말을 하려고 영화를 만든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이게 어떤 죽음에 대한 것들이 이 안에 영화 안에서 계속 겉돌고 있잖아요. 그런 묘사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세쩌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각 파트마다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죽음 파트에서는 토끼의 죽음만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고요. 주은이 사고를 겪으면서 사라진 기억, 같이 오토바이를 탄 사람조차 어떻게 되는지 언급 안 되는데 이것도 죽음을 의도한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추가로 이제 창석이 주은이 일하는 바에 계속 있는 이유도 과거에 부인과 사랑을 나눴던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공간에 담긴 전사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유출하신 걸까요? 부인과의 사랑이 담긴 공간이. 근데 기다린다고 하니까, 뭔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죽음도 되게 중요한 그거지만 거기에서 누가 죽든 뭐가 없어지든 그래서 거기에서 겪은 어떤 상실감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그 창석이 어쨌든 변화하는 그 과정들이 중요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순서로 이것들을 좀 포진시켜가지고 그 이야기의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배치된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저는 그런 어떤 죽음이란 화두가 스며들어 있기를 바랬어요. 그게 이제 다른 식의 이야기 결국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죽음에 집중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로 해서 결국은 창작에 대한 거, 삶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공간에. 그 리멤버미님이 남기신 질문인데요. 혼밥하는 식당 그 뒷자리 수화로 대화하는 두 분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들의 대화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상상하고 계셨을까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저의 주문은 즐거운 대화를 해달라. 서로 굉장히 즐거운 대화를 해달라고 했고,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저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어떤 공간도 다시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사람들에 대한 것도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것도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 일상 안에는 사실 되게 다양성들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죠. 어느 한 모습들만 부각돼서 나오는데 우리의 삶 안에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다 같이 자연스럽게 그 일상 안에서 이제 흐르고 지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좀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이제 흘러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창습을 포함해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이제 좀 쓸쓸하고 좀 위로가 필요한 어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갖고 있는 아픔을 남에게 이야기하면서 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틀어내는 어떤 그런 어떤 소통의 방식이 어떤 인간관계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소통이라는 것, 대화를 통한 어떤 소통의 어떤 의미는 어떤 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뭐 기쁨을 나누면 2배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처럼 영화에서 이렇게 뭔가 조금 뜨거웠잖아요. 뭐 아내가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는 장소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과거에 어떤 남자친구와의 어떤 일을 또 뜬금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가끔씩 이렇게 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안에 좀 것처럼 남아있는 게 좀 틀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대화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저는 이 영화에 듣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또 관객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를 듣는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한다라는 기분이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기분이 들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제가 영화를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무언가 들려주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 어떤 창작적으로도 소통에 대한 고민은 계속 점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포인트가 또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하게 된 그러니까 내가 들려주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세상의 이야기를 그런 생각에서 좀 그런 생각도 이 영화를 만드는 것에 하나의 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치도록 이제 해야겠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감독님만큼이나 저도 되게 궁금한데 아까 이제 잠깐 감독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저는 이 영화를 어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영화의 느낌이 좀 말을 건넨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특별한 느낌이었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어떻게 이제 보셨는지 뭐 좀 있으면 이제 후기들이 올라오겠지만 굉장히 이제 좀 궁금하네요. 네, 끝으로 이제 감독님 김정관 감독님, 네, 관객분들에게 좀 마지막 인사만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다시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같이 대면해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저는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건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영화를 보여주는 건 아직도 되게 쑥스러워요. 또 그러니까 어렵고 좀 힘든 거였어요. 근데 이 또 긴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너무 좀 소중한 시간이구나.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관객들 앞에서 비록 아직 마스크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야기를 하고 들을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빨리 극장이나 공간에서 우리가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창작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김종관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